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유시댁이라는 젊은 부인이 살았습니다. 유시댁은 본래 성은 김씨였지만 시집을 온 후로는 모두들 유시댁이라고 불렀지요. 김씨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중매쟁이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곡물 장사를 하는 평범한 농민이었는데 중매쟁이는 좋은 조건이라며 김씨의 부모를 설득했답니다. 따님이 가실 집안은 조상 대대로 벼슬을 하신 양반집이라오. 땅도 넓고 재산도 많으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게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딸이 귀한 집 마님이 되는 게요? 그럼요. 이런 좋은 혼담을 어디서 또 구하겠어요? 김씨의 어머니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 줄 알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혼수까지 빠듯한 살림에 알뜰하게 준비해서 보냈지요. 헌데 막상 가마를 타고 시집을 와보니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라던 시댁은 초가삼간도 아니고 단칸방 2칸짜리 움막 같은 집이었고 화전반 면마지기가 전 재산인 가난뱅이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팔자요? 중매쟁이 할망구가 나를 속였구나. 김씨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답니다.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쌀이 문을 들어서니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뒤엉켜 있는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2칸에 부엌이 딸린 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체면이 안 섰고 그렇다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온 첫날부터 단단히 벼렸습니다. 얼굴도 험상궂게 생긴 데다 성질마저 고약해서 김씨를 보자마자 나쁜 감정을 드러냈지요. 태아가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알고 온 거지? 부잣집 마님 놀이 할 생각은 하지 말거라.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김씨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썼지요. 그런데 아가, 혼수가 이게 전부냐?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김씨가 가져온 혼수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친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는데도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가난한 집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 왔으니 딱 맞구나. 좋다. 그럼 내일부터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밥부터 짓거라. 농사일도 도와야 하고 밤에는 길쌈도 해야 한다. 예, 어머니. 그리고 말이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부터 눈치껏 살아야 해. 밥은 절대 늦게 차리면 안 되고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시부모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된다.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김씨에게 집안일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서 먼저 정화수부터 떠놓고 그 다음에 부뚜막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야 한다. 우리 집은 쌀이 귀하니까 볼이나 초를 많이 섞어서 지어야 해. 예, 어머니. 밥 다 되면 시아버지 상부터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그리고 마지막이 너랑 내 상이다. 너랑 나는 맨 나중에 먹는 게야. 김씨는 점점 절망감이 들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니. 다음 날부터 김씨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부뚜막에 불을 지펴서 밥을 짓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쌀이 귀에서 보리와 조를 많이 섞어 넣었는데 그나마도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간섭했습니다. 아이고, 쌀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부잣집이라도 되는 줄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예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 밥을 다 지으면 상을 차려야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아버지 상에는 그나마 나은 반찬을 올리고 남편 상에는 그 다음 그리고 남은 반찬들로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지요. 김 씨는 항상 남은 찌꺼기로만 끼니를 때워야 했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나면 바로 소를 끌고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이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줘야 했습니다. 소는 덩치가 커서 다루기 어려웠고 돼지는 더러워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세아가 소가 물을 덜 먹은 것 같은데 제대로 먹인 게 맞는 게냐? 네, 어머니. 충분히 먹였는 거려. 뭐가 충분하단 게냐? 소가 우리 집의 보배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돌본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요. 소가 여물을 남겨도 며느리 탓, 돼지가 아파도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밭으로 나가서 농사일을 도와야 했지요. 김 씨는 농사일이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시어머니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왔나?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게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령을 알아야 한다고. 김 씨는 호미질도 서툴고 씨 뿌리는 것도 서툴고 김 매는 것도 서툴렀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지켜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집에 와서 또 밥을 해야 했답니다. 아침처럼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요.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밤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아가 이제 길쌈을 해야지. 예, 어머니.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바늘귀가 잘 안 보여도 계속해야 했지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실을 너무 굵게 잡는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배가 안 나와. 코를 너무 성글게 짠다. 배가 부실해 보이잖아. 바느질도 엉성하고 이래 가지고는 못 써. 김 씨는 밤늦도록 길쌈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첫 닭이 울면 또 일어나야 했으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김 씨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호미에 베이고 가시에 찔리고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봐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남편 유 씨는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머니 말씀에 꼼짝 못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신 게 아니요? 무엇이 심하단 게냐? 며느리 된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게야.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너는 가만히 있거라. 시집 온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다른 집은 훨씬 더 하단다. 유 씨는 마음이 약해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지요. 김 씨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눈치가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기력이 다했답니다. 아이고, 유씨댁 새색시가 쓰러졌구먼. 이웃 사람들이 김 씨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일손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한단 말이냐? 어머니,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그게 무슨... 아픈 것도 다 마음가짐 탓이야.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여? 김 씨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못한다고 구박만 했지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더 힘든 일도 척척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너무 약해 빠졌구나. 친정에서 편하게만 살았나? 일하는 게 영 익숙하지가 않구먼. 김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눈물만 흘렸지요. 친정이 그리워서 밤마다 울었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 씨는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밥은 지어야 했지요. 세아가 아이 가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순산한단다. 예, 어머니. 김 씨는 밥을 지으면서도 계속 토했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참으로 유난이구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이 가져도 일만 잘 하던데. 임신 중에도 농사일을 계속해야 했지요. 배가 불러와도 호미질을 해야 했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배가 아파서 쪼그려 앉을 때가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게으름이라고 했지요. 드디어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소.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애미라는 것이 그리 약하게 굴면 어쩐단 말이냐.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게다.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좋아했지만 김 씨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석이야. 어미가 밥 짓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서기가 울어도 김 씨는 당장 달래줄 수가 없었답니다. 밥을 늦게 차리면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거든요. 아가, 서기가 저리 우는데 안 달래고 뭐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지금 밥을 차리고 있어서. 그럼 미리미리 해둘 것이지. 이제서야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것이냐? 김 씨는 밤에 젖을 먹이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도 첫 닭이 울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석이야, 젖 먹자. 어미가 피곤해도 참을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김 씨에게는 그나마 서기가 위안이 되었지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서기가 돌도 안 됐는데 둘째까지 생겨버렸답니다. 김 씨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나? 둘째 보기도 다행히 아들이었지만 김 씨의 고생은 배가 되었지요. 큰아이는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리고 작은 아이는 계속 젖을 먹어야 했습니다. 석이야, 동생한테 그러면 안 돼.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울어대는 통에 김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집안일은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얘야, 왜 이리 밀려있는 게냐? 지금 애 본다고 유난 떠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는 손자들은 예뻐했지만 며느리의 고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들 때문에 집안일이 소홀해진다며 더 핀잔을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허망하게도 시부모님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시아버지가 사흘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도 석 달 만에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지요. 김 씨는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린애 둘을 돌보면서 상례까지 치러야 했으니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계속 울어댔습니다. 김 씨는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남편 유 씨도 부모님의 죽음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많이 따랐던 터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지요. 상을 치르고 나니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이 하나가 뱃속에 자리 잡았지요. 김 씨는 이번에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 둘도 힘든데, 셋째까지. 김 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린애 둘의 뱃속의 아이까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나무를 하러 간 남편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고 만 것이지요. 부모를 잃은 후로 계속 멍한 상태였기에 부주의했던 것이었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남편인 유서방은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간병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약을 지어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김 씨는 혼수로 가져온 비녀를 팔아서 약값을 마련했지요. 하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힘내시오. 아이들이 봐서라도 당신은 꼭 일어나야 하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요. 열이 계속 오르내리고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미안하오. 석이, 복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 잘 부탁하오.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주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뱃속의 아이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무심한 양반아. 나만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이제 나는 어찌 살란 말인가. 김 씨는 남편의 시체를 붙들고 하루 종일 울었지요. 5살 서기와 3살 보기도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상을 치르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김 씨의 절망은 끝이 없었지요. 과부가 되어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김 씨는 셋째 아들 되기를 낳았습니다. 유복자였지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김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 씨는 출산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요. 석이야, 복이야. 조용히 하거라. 동생이 잠들어야 하는데.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도 배고파요. 김 씨는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동시에 큰아이들 밥도 차려야 했지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김 씨는 밤마다 울었지요. 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당장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쌀 한 말, 보리 한 말씩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유씨댁, 너무 상심하지 말게.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는가.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은혜라고 하는가. 이웃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을. 하지만 남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요. 김 씨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란 후부터 김 씨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지요.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느라 낮엔 농사일, 밤이면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큰아이들 아침을 차린 다음 막내를 등에 업고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밭이라도 제대로 가꿔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득이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까. 득이를 등에 업고 호미질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요. 아이가 울면 젖을 먹여야 하고 그러면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지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엄마, 저도 따라갈래요. 석이야, 너는 집에서 보기 돌봐야 해. 싫어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석이와 보기는 엄마가 나가면 불안해했지요.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둘이서만 집에 있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꾸나. 하지만 밭에 들어가서 놀면 안 된다. 결국 김 씨는 세 아이를 모두 데리고 밭에 나가야 했지요. 막내는 등에 업고 큰아이들은 밭 한 구석에서 놀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석이야, 보기한테서 눈 떼면 안 된다. 너희 둘 다 다쳐서는 안 돼. 네, 엄마.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지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일이 중단되었고 위험한 농기구는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집에 와서 밥을 해야 했지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어댔지만 김 씨는 재빨리 밥을 지어서 먹여야 했습니다. 엄마, 밥 언제 나와?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된다. 엄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충분히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밭일을 해야 했지요. 석이는 6살이지만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답니다. 보기가 울면 달래주고 득이가 보채면 놀아주었지요. 석이는 어린 나이에도 의젓했지요. 아버지가 없으니 자신이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저녁대로 또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나면 그제서야 김 씨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지요. 마을 부잣집에서 옷감을 가져다 주면 바느질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밤을 샐 각오를 해야겠구나. 김 씨는 등잔불 아래에서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지요. 눈이 침침해서 바늘귀가 잘 안 보여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품삯이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먹을 것을 사야 했거든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바느질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었지요. 그러면 새벽에 깨서 급하게 마저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또 졸았네. 빨리 마저 해야겠다. 김 씨의 손은 바늘에 찔려서 상처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감수해야 했거든요.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지요. 농사일은 없어졌지만
난방비와 식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산에 가서 땔감을 좀 주워야 하는데. 김 씨는 산에 가서 땔감을 주워와야 했지요.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니 위험했습니다. 석이야, 엄마가 산에 땔감 주우러 다녀올 테니 그동안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6살 서기에게 동생 둘을 맡기고 나무하러 가는 김 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지요.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지요. 빨리 다녀와야겠다. 김 씨는 서둘러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보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영영 안 오면 어쩌나 했어요. 미안하다, 복이야. 엄마가 늦었구나. 엄마, 앞으로는 우리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김 씨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요. 이런 어린 것들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니. 겨울밤에는 추위와 배고픔이 더욱 심했지요. 땔감을 살 돈이 없어서 나뭇가지만으로 난방을 해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득이야, 형들하고 같이 이불에 들어가 있어라. 세 아이가 한 이불에 들어가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자야 했지요. 김 씨는 자신의 이불을 아이들에게 덮어주고 호치불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어와요. 괜찮다. 엄마는 안 추워. 김 씨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추워도 참았지요. 하지만 정말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씨앗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씨앗 좀 빌려달라고 해야겠다. 김 씨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씨앗을 빌렸답니다. 가을에 추수하면 갚겠다고 약속하고 말이지요. 유시댁, 힘들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김 씨는 버틸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또 다른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농사일은 많아지는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하기가 더욱 어려웠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랐지만 김 씨의 고생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랄수록 먹을 것도 더 많이 필요했고 옷도 계속 사줘야 했습니다. 엄마, 이 옷 너무 작아요. 엄마, 신발에 구멍이 났어요. 엄마, 다른 아이들은 과자도 먹는데 우리는 왜 안 먹어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했지요. 다른 집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석이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 옷이 좋아요. 서기는 이미 어린 나이에 집안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자 아이들이 제법 자랐습니다. 서기는 10살, 보기는 8살, 득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일 도와드릴게요. 서기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지요. 석이야, 너도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돕는단 말이냐.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밭에서 김도 멜 수 있고 나무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르단다. 엄니,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서기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눈물이 났지요. 이 어린 것이 벌써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니. 그때부터 서기는 정말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나무를 해오고 밭에서 김을 메고 동생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줄래요. 보기도 형을 따라 일을 도와주려고 했지요. 아직 어렸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보기야, 고맙다. 그럼 너는 집에서 득이 돌봐주렴. 네, 엄마. 막내 득이도 그런 형들을 보고 자랐지요. 비록 어렸지만 형들이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빨리 커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자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서기는 15이 되어서 웬만한 농사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기는 13살이 되어서 산에서 약초를 캐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약초 캐는 법을 배웠어요. 신만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말이냐? 위험하지는 않니? 괜찮아요. 조심히 다닐게요. 보기가 캐온 약초를 팔면 제법 돈이 되었지요. 김 씨는 아들들 덕분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내 득이는 11살이 되어서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형들이 번 돈으로 학비를 대준 것이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과거에 급제할게요. 그래, 득이야. 우리 막내가 출세해서 어머니 편히 모셔드리도록 하자. 드디어 아들들이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된 거였지요. 15년간의 긴 고생 끝에 말입니다. 세 아들이 모두 효자라서 김 씨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맛있는 걸 사다가 제 어미에게 드리고 농사는 물론 부엌일도 손끝 하나 못 움직이게 했지요. 살림이 안정되고 일을 하지 않으니 김 씨는 몇 달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까맣던 얼굴이 밭꽃처럼 환해지고 나무뿌리 같던 손이 비단결처럼 고와졌지요. 어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보기가 말하자 득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뻐요? 하지만 문제는 밤이 길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잠이 오지 않는 거였지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자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범골 외딴집에 혼자 사는 호라비 사냥꾼 장서방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길을 찾았네요. 별 말씀을요. 산길이 험하니 조심해서 가시오. 장서방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몇 번 만나다 보니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지내시니 적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사냥하고 손질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적적하지는 않구려. 허나 그래도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다오. 저도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답니다. 결국 김 씨는 장서방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형제가 잠이 들면 김 씨는 살며시 집을 나와 산허리를 돌아 범골로 갔지요. 김 씨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세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보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게냐? 서기가 물었지요. 밤마다 어딘가 나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시는 소리를 나도 들었는걸? 득이도 거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밤마다 어디를 가신단 말인가? 서기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지요. 며칠 후 세 형제는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가야 해. 어머니가 우리를 눈치채시면 안 돼. 서기가 두 동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세 형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개울을 건너 범골 쪽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아니, 어머니가 저 사람과 보기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사내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신 거야? 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렴. 어머니 귀에 들릴까? 무섭구나. 서기가 두 동생을 진정시켰지만 그 자신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세 형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모여서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형, 어떻게 생각해? 보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말이다. 서기는 밤새 잠을 못 이뤄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아버지가 이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득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보기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잖아. 외로우실 수도 있는 거고. 서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두 동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며칠 동안 어머니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아들들이 왜 그런지 몰라서 걱정했지만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기는 어머니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못 본 척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확실히 행복한 빛이 돌고 있었지요. 1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보가, 드가, 잠깐 이야기하자. 서기가 두 동생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너희 둘 다 최근에 어머니를 자세히 본 적이 있어? 어머니는 매일 보고 있는 걸. 아니,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냔 말이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 서기의 말에 보기와 득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긴 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러게.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어머니가 계속 행복하실 수 있게 돕는 것이 맞는 것이냐? 서기의 말에 두 동생은 할 말을 잃었지요. 하지만 형, 아버지는 어떻게 해? 보기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지. 맞아. 나는 아버지의 유언이 우리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막는 게 맞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고생만 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실까 아니면 불행하길 바라실까? 서기의 말을 듣고 보기와 득이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씨가 장서방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서둘러 개울을 건너려다가 돌에 미끄러져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김씨는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물은 깊지 않았지만 온몸이 젖었고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다리야. 이걸 어떻게 한담. 김씨는 아픈 발을 끌며 겨우겨우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어머니를 본 아들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서기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나는 얼른 약방에 가서 고약을 사올게. 보기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아프세요? 득이도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괜찮다. 발목을 좀 삔 것 같은데. 아이고, 아파라. 새 아들은 제 어미의 발이 삐었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약방에서 고약을 사오고 쇠다리뼈를 사와서 고아주며 정성껏 간병했지요.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가 개울에서 미끄러졌구나. 김 씨는 아들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이런 착한 아들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어머니가 다친 것을 본 세 형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서기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보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득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아버지의 진짜 바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행복하실 수 있게 그 행복을 지켜드리려고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하늘에서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을 잘 살피어 주세요. 세 형제는 그날 밤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다음 날부터 세 형제는 어머니 몰래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산에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오고, 보기는 돌을 날라오고, 득이는 새끼줄을 만들었지요. 형,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 어머니가 다치시면 안 되니까. 당연하지. 이왕 만드는 거 장정들 며칠 지나가도 끄떡없도록 제대로 만들자꾸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결과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난간까지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지요. 이제 어머니가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겠다. 서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보고 어머니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보기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지요. 며칠 후 김 씨의 발목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다시 장 서방을 만나러 나갔지요. 그런데 평소에 건너던 개울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울에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지? 누가 다리를 놓은 거지? 김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훨씬 안전했지요. 장 서방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김 씨는 그 다리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다리를 놓았을까? 집에 돌아와서 김 씨는 아들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답니다. 최근에 아들들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 생각이 난 게지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흙이 묻어 있기도 했지요. 설마 아이들이? 김 씨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더 나아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리까지 놓아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들들을 보며 눈물이 났지요. 이렇게 착한 아들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니.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박 할멈이었지요.
박할멈은 원래 호기심이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유시댁의 수상한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유시댁이 매일 밤마다 어디를 가는 게지? 박할멈은 몰래 유시댁을 따라가서 장서방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리를 놓는 것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과부가 된 아낙네가 매일 밤 남자하고 미래를 나누고 있고 그걸 안 자식들은 다리까지 놓아주다니. 박할멈은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 어려웠지요. 결국 박할멈은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보시게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았는가? 무슨 이야기 말이오? 유시댁 말일세. 요즘 밤마다 범골에 사는 장서방하고 몰래 만나더구먼. 그게 참말이오? 할매가 직접 보았소. 그렇고 말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집 자식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애미를 위해 다리까지 놓아줬다는 거야. 세상에나. 그럼 새로 생긴 그 다리가 그 집 자식들이 애미를 위해 만들었다는 게요. 바로 그것이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 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훈장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을 효불효교라고 칭해야겠구나. 효불효교라고요? 스승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승에 있는 어미에게는 효도요, 저승에 있는 아비에게는 불효라는 뜻이지. 훈장님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효도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효가 되는 게로구나. 참으로 오묘한 이름이로구나.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을 안 김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너희들, 어미가 어디 다니는지 알고 있었구나.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기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마음도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리를 놓은 것이냐? 네, 어머니가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해서요. 김 씨는 아들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희들이 길이 마음을 써줄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김 씨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숙한 아들들을 두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그 후 김 씨는 장서방과 정식으로 재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지요. 유씨댁이 그동안 그리 고생을 하더니만 고생 끝에 낙이 있구먼. 홀몸으로 저리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냈으니 이제는 편안해질 때도 되었지. 결혼식 날 세 아들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꼭 행복하셔야 해요. 장씨 아재,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장서방도 세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지요. 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삼형제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큰아들 서기는 훌륭한 농부가 되어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했고, 둘째 보기는 약재상을 차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 득이는 과거에 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리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득이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장서방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지요. 세 아들도 각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다리는 오랫동안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효불효교라고 부르며 그의 얽힌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김 씨와 장서방이 세상을 떠나고 삼형제도 하나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효불효교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갔지요. 효불효교라는 이 다리의 이름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효와 불효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성찰이지요. 김 씨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들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국 행복한 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가족애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다리는 단순한 나무와 돌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리를 효불효교라고 불렀고 그의 이름 속에는 인생의 모든 모순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무티제 고갯마루 외딴 집에는 홍매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젊은 시절 대처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이었답니다. 눈웃음 한 번이면 양반들이 앞다투어 은자를 부렸고 그 고운 목소리로 시조를 읊으면 취한 사내들이 눈물을 흘렸다지요. 홍매의 출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아비는 대대로 역관을 지낸 양반 가문이었으나 어미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지요. 아비가 어미를 첩으로 들인 것인데 홍매가 태어나자 본처의 모함으로 어미는 쫓겨나고 홍매는 기생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17 되던 해에 몸값을 치르고 기방을 나와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결국 다시 기생 생활로 돌아갔고 그 화려함 속에서 세월을 보냈답니다. 얼굴에 밥값은 떡칠을 해도 주름살을 감출 수가 없구나. 30을 넘기고 홍매는 문득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음이 시들어가니 찾는 이도 줄어들었지요. 더 이상 기생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은 홍매는 모아둔 돈으로 무티제 고갯마루에 주막을 차렸답니다. 아이고, 무티제 주막에 들러 한잔하고 가세. 오늘은 홍매 누님이 막걸리를 직접 떠준다네. 그러면 얼른 가보세. 무티제 주막은 날이 저물 때쯤이면 오가는 나그네들로 북적였답니다. 장돌뱅이부터 양반들까지 술 한 잔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홍매의 정갈한 안주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홍매는 비록 늙어가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 익힌 기회와 화려한 손님 접대 솜씨는 여전히 발휘했답니다. 바로 그 무티제 주막을 자주 찾던 사람 중에 새우젓 장수 고서방이 있었습니다. 고서방은 인근 마을에서 태어난 진실된 사내였지요. 몸집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단단한 어깨와 거친 손바닥, 그리고 항상 웃음 띤 눈매가 매력적이었답니다. 17대 아비를 여의고 호러미와 두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우젓 장사를 시작했지요.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새우젓을 팔아 가족을 보살폈던 고서방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답니다. 아이고, 고서방 왔구려. 오늘은 어땠는가? 평소와 다름없었다오. 장날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오. 고서방은 다른 남정네들과 달랐습니다. 주막에 들른 사내들은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홍매의 치마폭을 파고들려 했지만 고서방은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지요. 홍매는 그런 고서방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고서방, 자네는 왜 나를 다른 사내들처럼 대하지 않는가? 내가 영 별로인 겐가? 아니요, 누님. 누님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오. 다만 나는 누님이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친누이처럼 좋소. 홍매는 그런 고서방을 위해 항상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안주를 내놓았고 고서방도 매번 새우젓값을 깎아주곤 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알고 지냈답니다. 세월이 흘러 홍매가 쉰을 넘기자 주막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새로 난 큰 길로 장사꾼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티제 고갯길은 한적해졌지요. 주막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홍매는 결국 주막 간판을 내리고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주막도 접었는데 고서방 자네는 여전히 찾아주는구만. 누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다른 길로 다니겠소. 그저 말벗이라도 되어드릴까 하여 들렀다오. 그렇게 고서방은 열흘에 한 번씩 무티제를 넘을 때마다 홍매의 집에 들러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몸이 불편한 홍매를 위해 지붕을 고치고 땔감을 패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기도 했지요. 홍매는 그런 고서방이 고마워 항상 냉수라도 떠다 대접했답니다. 요즘 대처엔 고약한 일이 터져 연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다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또 아들이 지 애비 힘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하더니 이번엔 매사냥을 나갔다가 나물 캐러 산에 오른 양갓집 처녀를 겁탈했지 뭐요.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그녀는 소나무에 목을 메었다고 하오. 아이고 저런, 그 못된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네. 외딴 집에 혼자 사는 홍매는 새우젓 장수가 들려주는 얘기가 유일한 세상 소식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내는 홍매에게 고서방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한편 홍매는 나이 50을 넘기고 홀로 살다 보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쪽 먼 친척 조카를 양자로 들였지요. 하지만 그 조카는 홍매가 피 같은 돈을 모아 마련한 논밭을 야금야금 팔아치우고는 3년째 소식조차 없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복이 없어도 한참 없구나. 의지하려던 양자는 재산만 빼먹고 도망가 버렸으니. 누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쯤은 있는 법이요. 그렇게 말하는 고서방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홍매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서방이 보름만에 무티제를 넘다가 홍매 집에 들렀는데 안방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홍매는 이불 속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지요. 누님, 이게 웬일이오? 어디 편찮으신 게요? 고서방 왔구먼. 내 몸이 말을 안 듣는구려. 나이 탓인 건지 몸에 큰 병이 든 것 같네. 홍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여위어 한 줌도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고서방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의원을 모셔왔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이미 때가 늦었소. 오래 고생한 몸이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듯하오. 정성껏 간호나 해드리시오. 고서방은 의원이 지어준 약을 정성껏 타려 홍매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홍매 곁을 지키며 이불도 갈아주고 땀도 닦아주었지요. 하지만 홍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홍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서방, 내 말 좀 들어보시게. 네, 누님. 무슨 말씀이든 하시오. 술 마신 남정네들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내 치마 벗기 궁리만 했는데
자네 혼자만 나를 친누이 대하듯 해주었네. 홍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늙고 병들 자 모두가 외면했지만 자네는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비새는 지붕도 고쳐주고 내려앉은 구들장도 고쳐주고. 고서방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홍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지요. 자네도 이제 나이가 40줄에 접어드니 무릎이 아파 이게 새우젓 장수 마지막 길이오. 부엌 아궁이 밑을 파서 자네가 가져가게. 그 말을 끝으로 홍매의 손이 싸늘해졌습니다. 고서방은 눈물을 참으며 홍매의 눈을 감겨주었지요. 누님, 편히 가시게. 내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리겠소. 고서방은 홍매가 마지막까지 신경 썼을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상여를 꾸미고 무티제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써 주었지요. 홍매가 생전에 좋아하던 진달래꽃도 무덤 주위에 심어 놓았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던 고서방은 문득 홍매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부엌 아궁이 밑을 파서 자네가 가져가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진 고서방은 다시 홍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아궁이를 들여다보니 딱히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홍매의 말이 떠올라 고서방은 아궁이 바닥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지? 삽으로 아궁이 바닥을 파내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서방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어 그것을 꺼냈지요. 놀랍게도 어른 주먹만 한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누님이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오? 고서방은 금덩어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요. 하지만 곧 결심이 섰습니다. 누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일에 써야겠구려. 그로부터 몇 달 후 무티제 아랫마을인 천전골에 2개의 공사판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석수와 마을 사람들이 동네 앞 개울에 돌다리를 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솔밭 앞에 훈장집이 딸린 아담한 서당을 짓고 있었지요. 새우젓 장수하던 고서방이 돌다리 놓는 곳에서 일손을 거들다가 어느새 서당 짓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서방이 금덩어리를 희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돈으로 마을의 돌다리와 서당을 짓게 된 것이었지요. 고서방, 참으로 대단하시오. 그 큰 돈을 마을을 위해 쓰다니. 별 말씀을요. 그저 누님의 뜻을 받든 것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 난간 기둥에 금덩어리를 희사한 고서방 이름을 따 고석봉교라 음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서방은 완강히 반대했지요. 제 이름을 새기지 마십시오. 이는 모두 홍매 누님의 은덕입니다. 차라리 홍매교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돌다리에는 홍매교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서당에는 무티제 홍매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고서방은 더 이상 새우젓 장수가 아닌 마을의 훈장님이 되었지요. 고서방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홍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씨 좋은 홍매 누님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고서방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년 홍매의 제삿날이면 반드시 무티제에 올라가 묘소를 찾아 정성껏 제사를 지냈답니다. 누님, 마을 아이들이 모두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소. 누님 덕분에 마을이 많이 발전했지요. 고서방은 홍매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치 홍매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무티제 홍매와 새우젓 장수 고서방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 내려왔답니다. 한 기생의 따뜻한 마음씨와
한 새우젓 장수의 진실된 마음이 만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홍매와 고서방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마음이 통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